자, 주임법 우리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한 문제 정도 구성이 된다고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복불복에서 난이도가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쉽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자, 24회 때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기업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갑과 임차인 사이에 주임법,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계약 갱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해서 소위 이제 묵시의 갱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서, 자, 임차인하고 이제 요거 나올 때 이제 항상 임대인 갑, 임차인 을 이런 식으로 읽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냥 갑, 그냥 을 읽어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임차인 을이 임대차 기간 종료 기억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을 때 묵시적 갱신이 된다라고 해서 1개월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게 되면 묵시의 갱신 요건 중에 하나가 충족이 되고요. 자, 그 세 번째부터 먼저 볼까요? 갑이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그 다음에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의 갱신이 된다 해서 6개월에 1개월 이렇게 디귿 리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항목. 자, 임차인 을이 이익이문 참여를 염치했을 때 묵시적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익이 이렇게 될 테고요. 자,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면, 자, 임차인 을에 의한 계약 해제 통지는 임대인 갑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이 됐고, 상당히 어렵게 나왔던 주제. 근데 이제 이 문제가 24회 때 이후로는 한 번도 뭐 주임법이 됐든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법 영역이 됐든 민법이 됐든 구성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하나 보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해서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서 저당권자가 선순위 권리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저당권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다, 우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해서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해서 대항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 자, 이건 뭔 소리냐면 갑소유의 X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되게 될 것이고, 이 사람이 특이하게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임차권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성립하게 되고, 등기된 임차권이니까 대항력이 있고요.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었다, 갑이 병한테 소유권이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 을은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도 뭘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좀 특이한 지문이죠. 보통 여기서는 항상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도, 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를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데, 이미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자, 세 번째,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주택가액의 3분의 1. 틀렸죠? 아까 설명드린 거.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2분의 1까지만 인정이 된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경우, 대항력이 발생하는 경우 2분의 1까지. 그냥 과정을 물어보지 않고 마지막 결론만 가지고 지문의 구성이 되게 됩니다. 해서 요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자, 주택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언제든지 통지할 수 있어요. 틀렸죠? 임차인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하게 되면 3개월 후에 어떻다?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임대인은 해지 통지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임법 자체가 임차인 위주로 구성된 법이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자, 하나 둘 셋 해서 요것도 틀린 편에서 기역 니은 두 가지가 옳은 편. 틀린 것은 디귿과 리을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25회 때 이런 문제에서 하여튼 주임법의 특징 자체가 뭐냐면 문제를 구성할 때 전반적으로 한 문제에 여러 가지 쟁점을 동시에 다 담아버리는 그런 특징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법 전체를 다 알아야 돼. 한 문제로 소화할 수 있게 구성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임법에 따른 내용,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사임의 증액 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주임법 상임법에서 임대차 기간 중에 차임 증액 청구라고 하는 거 5%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5% 차임 증액 청구는 무제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기존의 임대차 보증금 등이 차임 등이 문제가 있다. 너무 싸다. 너무 이렇게 판단됐을 때 차임 증액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차임 증액 청구는 최대 5%까지만 가능하고요. 두 번째, 1년 내에는 증액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임법에서는 사실 증액 청구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 보통 2년간 전세 계약을 정월세 계약을 체결할 건데 이게 증액 청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증액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게 되는 게 지금 이제 증액 청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시도단위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증액 청구가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세 보증금 겁나 많이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재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재계약하는 경우는 이런 증액 청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하나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런 게 있었어요. 오래전에 문제가 됐던 사안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감액 청구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IMF인가요? 그때 IMF 때 문제가 됐던 사안이고요. 감액 청구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무런 감액 청구에 대해서는 제한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일 어렵게 나왔던 게 감액 청구 얘기해서 증액 청구 관련해서 이렇게 재계약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옳은 표현.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번호라든가 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 부여 기간 등을 주택 임대차 계약 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를 하게 된다 해서 큰 의미는 없고요. 대신 그건 하나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어떤 주택에 대해서 확정일자 내역 등 새로운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게 되는데 기존 앞에 세입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임차인도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다만 이때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받아야 가능하겠죠. 아직은 임차인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전월세 계약 체결할 때 기존의 확정일자 이런 내용 등을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 자, 세 번째, 주택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주임법상 대항 요건을 상실하게 되면 이미 취득한 주임법상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상실하게 된다라고 해서 자, 가볼까요? 다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거하고 그다음에 주택 임차권은 전혀 별개 문제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최소한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당연히 상실하게 될 것이고 전세권은 전세권대로 해서 전혀 별개의 문제를 두 개를 엮어놨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다고 해서 임차인으로서 지위가 무조건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건 전세권자 입장에서의 보호받는 권리가 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4번, 임차인이 다세대 주택에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만으로 지분인 등록을 했을 때 이때는 대항력 취득할 수 없다. 다세대 주택은 뭐야? 동호수까지 표기를 해야지 대항력이 발생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정 지방공사도 바로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아니다 해서 요걸 이제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특이하게. 그래서 아까 법인도 일정한 자격 요건. 자, 지금 자기가 선정한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이전 등을 하게 되면은 그때 당연히 대항력 발생하게 된다라고 할 거. 요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요 문제에서 답은 5번을 가지고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요. 자, 기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1억 2천으로 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 경매 시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요거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 일자까지 받아야부터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주민등록만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항력의 의미라고 하는 거, 임대차 기간 동안 그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임대차가 끝났을 때 지금 혹시 집주인 중간 바뀌게 되면 바뀐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2번, 주택의 소재지가 대구 광역시일 때 버리셔야 돼. 알 수가 없는 얘기죠. 대구에 살지도 않는데. 그래서 서울 얘기도 나오고 대구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비우고 가셔야 돼. 이게 소액 임차인의 요건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소액 임차인 관련해서는 뭐 틀리고 맞거나 지역마다 다 금액이 달라지고 경우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따져 물을 시력이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시 지분만 기재하고 동호수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2번은 전혀 모르는 것이고 3번은 틀렸고요. 1번도 틀리게 구성이 됐죠. 이것도 계속 지문 속에 답은 안 되는데 던져주는 지문. 4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더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후에 증액된 임차 보증금에 관해서는 저당권에 기해서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걸 이제 답으로 뽑았는데 이 문제가 극단적으로 어렵게 구성한 케이스.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 확정일자를 받은 후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일이 저당권 설정 등기와 같아도 임차인 저당권자에게 우선 계속 나온 얘기죠. 같은 날짜에 임차권 저당권이 있게 되면은, 같은 날짜에 저당권 임차권이 있게 되면 어떻다고요? 저당권이 우선하게 된다. 그래서 답을 미리 외우고 가셔야 돼. 미리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되지. 이걸 경우수를 따져가면서 생각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1분 안에는 풀 수 없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아주 어려웠던 4번 지문을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런 식이죠. 자, 갑소유 X주택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인이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보증금이 만약에 1억이라고 설정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저당권자가 지금 이제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 사람 채권액이 1억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보증금을 증액을 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1억에서 1억 5천으로 중간에 보증금 증액이 이루어졌다. 언제? 세 번째. 보증금 증액 5천만 원이 증액이 되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경매 과정에서 저당권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애초에 계약 금액인 저당권보다 선순위 설정된 금액인 이 금액에 한정하게 될 것이고, 그 뒤에 추가적으로 증액된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보호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물건 자체가 나중에 경매가 됐는데 2억에 매각이 됐다. 그럼 이 사람은 1억 우선 배당 받을 테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자 1억 배당 받을 테고, 뒤에 있는 5천만 원은 당연히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논의를 삼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자, 이 문제 답은요 4번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거의 풀기 어렵습니다. 이건 찍어서 맞추는 걸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알고서 맞추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높았던 문제. 근데 1번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2번 같은 걸 여기서 이제 흔들리면 안 돼. 소액 임차인 지역마다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대구도 한번 나오고 서울도 한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무시하고 넘어가셔야 돼. 그리고 이 문제는 답을 4번 대신, 자, 3번하고 1번하고 5번 정도는 기존에 꾸준히 나왔던 영역 중에 하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4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갑은 2017년 1월 28일자 자기 소유 X주택을 2년간 을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을 중개하면서 자,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28회 때 문제 역시 독특한 문제 계획했네요. 그래서 1번 을은 임차인인가요? 자, 임차인 을은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확정일자는요 동사무소가 일반적인데 공증인 사무소에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는 아니에요. 답은 아니게 구성을 할 테고요. 2번 중요한 거 나와 있죠. 적용이라고 하는 거. 자, 주임법 적용 안 되는 거 딱 한 가지 있었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어떻다? 주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어떻다? 주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적용하지 않는다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게 들어가야 되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어떻다? 이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일시 사용을 임대차는 어떻다?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됐을 때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갑이 아니죠. 임차인이 어떻다? 계약을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 임대인이 해지를 통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묵시의 갱신이 있을 때 임차인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임차인 해지 통지하게 되면 얼마?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갑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단 이것도 더럽게 어려운 질문. 좀 이따 체크를 하실 주제가 되겠고요. 일단 1번 틀렸었고요. 2번 틀렸었고요. 3번 틀린 표현 이렇게 간다고요. 4번 일단 유보해 두시고 5번 경제사정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돼서 적절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 을은 자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있다. 아까 설명 한번 드렸었죠. 증액 청구라고 하는 거 재계약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데 감액 청구라고 하는 것은 무제한으로 허용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증액 청구는 20분의 1의 한도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감액 청구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지금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웠던 게 4번 같은 질문이 시도 뭐 무슨 부동산 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번도 아예 손을 댈 수가 없었던 얘기.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4번은 전혀 손댈 수 없는 지문이 되겠고, 자 1번은 자 역시 어려웠어요. 확정일 때 보통 동사무소 생각해야 되는데 공적인 사무소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이슈 감액 청구라고 하는 거 이게 어려웠던 거 해서 아까 이제 문제를 굳이 분석하면 뭐라고요? 아니 그냥 이거 다르게 볼 거 없고 감액 청구는 무제한 인정된다고요? 한도가 뭐가 없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감액 청구는 IMF 사태 때 그 세입자들이 집값이 폭락했을 때 감액 청구는 무제한 인정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 풀기 어렵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미리 전제를 깔았던 게 이 주임법이라는 파트가 너무 극단적이야. 너무 어렵게 내거나 너무 쉽게 내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몇 문제를 맞추고 말고 우리가 거의 이제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주임법의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은 대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취지는 뭐냐면 어려운 문제도 꼭 맞추자 이런 게 아니라 무난하게 내는 문제라도 좀 해결을 하자. 그리고 이 지문들을 보다 보면 몇 개가 이제 중복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해결해 가는 방법이 필요하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문제요. 자,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임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해서 자, 지금 이제 1번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다시 임차인이 자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자 반대입니다.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전세권자가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된 상태에서 전세권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된 상태에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된 상태에서 자 지금 이제 경매를 청구하려면 목적물을 누구한테 전세권 설정자에게 반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됐었죠. 그래서 전세 목적물에 관한 반환이 이루어져야지 그래야만이 뭘 할 수 있다. 바로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반대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주택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지 않으니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승소 판결을 얻습니다. 근데 그때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게 되면 그때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자 집을 나가지 않고도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임차인은 그 재산이 전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가서 경매 청구해라 라고 해버리면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확정 판결까지 받게 되면은 이때 반대 의무의 이행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도 어떻다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개념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절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자, 보증금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라고 해서 이것도 우리 임차권 등기의 마지막 주제였었죠. 중요 쟁점 제2의 임차인은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할 것. 자, 세 번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 기간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걸 틀리게 뽑았나요? 더럽게 어렵게 뽑았죠. 임차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이 얻었다.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있는 다른 세입자한테 동의를 누가 해줄 것도 아니고, 그죠? 자, 이런 식이라고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주택에 대해서 현재 임차인이 을과 병이 있다. 근데 새로운 정이란 사람이 새롭게 이 주택의 어느 공간에 임차인이 되고자 한다. 그러면 정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확정일자 이런 것들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담보 가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게 되면 경매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 저당권이 없다 할지라도 경매가 진행되면 얘가 1순위, 2순위, 3순위 돼 있으면 얘부터 배당을 받기 때문에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정보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걸 이제 말장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던 사례고요.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임대인의 동의라고 하는 거 이렇게 봐야겠고, 그래서 3번을 틀리게 구성을 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몇 개 이제 가지고 스크린 하는 걸 제외하고, 이를 줄줄줄 다 꿰기에는 너무 시험 범주가 넓어요. 근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파트에서도 출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자,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정도고요. 자,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을 했을 때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이것도 거의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었죠. 민법 공부하실 때, 자, 공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가겠습니다. 단독 소유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갑이 X 부동산, X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인 없이 사망하게 되면 이 재산은 국고의 귀속이 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상속인 없이 사망을 해버렸다고요? 그 재산은 당연히 어디에? 국고의 귀속이 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국고의 귀속이 된다. 이렇게 봤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부동산을 갑이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갑이 상속인이 없는 상태에서 자, 사망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되게 됩니다. 지분 비율로 귀속되는데 이때는 공유자가 한 명밖에 없으면 갑의 지분이 누구한테? 을에게 귀속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슈 삼아야 될 것이 뭐가 있었냐면은, 자, 근데 지금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사안인데요. 갑이 상속인 없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사실혼 관계에 있다라고 전제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갑이 상속인, 자, 사실혼이니까 법률혼이 아니라서 상속인이 을은 될 수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을이 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인 없이 사망하게 되면 이게 국고의 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게 된다. 그 외에 자, 상속인이 이촌 이내 상속인이 있다라고 하면 이촌 이내 상속인과 이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공동 상속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런 게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대단히 까다로워요. 까다롭다는 게 뭐냐면 10년, 20년에 지문 2개인가 구성이 될 정도로 많은 빈출되는 영역은
아니다라고 해서 하여튼 지금 주임법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게 이 문제 정말 전체를 다 아울러서 물어보는 게 하나의 경향이다. 이걸 눈치를 채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준용한다 또는 적용한다 같은 개념이 될 텐데 적용한다, 준용한다 관련해서 자 일시적 사용을 위한 주택임대차는 어떻다?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다? 적용한다, 준용한다. 그래서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지저분하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를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서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고요. 그 다음 주제 보게 되면 자 지금 이제 30회 때 나왔던 문제이고요. 지금 자 문제는 다 똑같아요. 아니요. 문제는 다 똑같아. 항상 스토리가 똑같아. 다음 문제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의 문제이고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갑소유 X주택의 을이 자, 6월 3일 날 10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주민등록도 이전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6월 4일 0시가 되면 어떻다? 대항력 발생한다. 그리고 같은 날 16시에 근저당권 설정기를 마쳤다. 그러면 이제 결론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 근저당권이 선순위 권리자가 되죠? 저저표라고 해서 저당권 설정 기일을 맞춰졌다는 얘기는 그날 저당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임차권이라고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다음날 0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 문제를 볼 것도 없이 그냥 보는 순간 임차권이 있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 저당권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바로 뭐라고요? 지금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그대로 지금 저당권자가 선순위 권리자가 된다. 이렇게 아예 선언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 문제 보는 순간 알아야 돼. 저당권이 뭐보다 임차권보다 선순위 권리자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뭐 사려고 뭐고 가불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저당권이라는 명제가 나오면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저당권하고 임차권이 같은 날짜다. 그럼 뭐가 우선 선순위 권리자가 된다? 저당권자가 선순위 권리자가 된다라고 미리 외우고 시작을 하자고 그랬어요. 문제를 보고 사안을 파악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항상 문제를 구성할 때 어차피 저당권이 선순위 되게 만들어 준다고 구성을 할 때. 자, 그래서 1번. 자, 정의 근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가 됐을 때, 자, 임차인 을은 매수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죠.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잖아요. 저당권이 선순위 권리자가 되니까 경매가 진행되면 어떻다? 임차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런 얘기라고요. 다시 이 사안을 정리하면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지금 뭐가 있지? 을이 임차인이 되고 그 다음에 병이 뭐가 된다? 채권자 정이구나. 병이 같은 날 잠깐만요. 지금 두 개가 됐구나. 다시 가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다시 사안을 좀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자, 지금 첫 번째, 이거 되게 복잡해 본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경매에게 갑시다. 갑소유의 X주택의 권리자, 1순위 권리자가 결과적으로 병이 되죠? 병의 저당권이 선순위 권리자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의미상, 을이 뭐가 된다? 임차인이 0시부터 효력 발생하니까 이렇게 권리자가 될 테고, 정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자가 뭐가 된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되게 된다. 근데 누가 경매 신청을 하든 간에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된다? 바로 병의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다시 경매가 진행되면 등기된 권리 등 중에서 저당권, 근저당권, 그 다음에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등 중에서 지금 뭐라고요?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가 어떻다? 말소 기준 권리. 그냥 누가 경매 시작, 정의하든 병이하든 그거는 별개 문제로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되고 병의 저당권이 될 테고. 그러면 이제 경매가 진행되면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낙찰받은 사람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경매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다시요, 이렇게 권리가 되어 있으면 경매 진행되면 누가 신청을 하든 간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이때 자, 뭐가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이 병의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을의 임차권은 경매가 낙찰되면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낙찰받은 사람한테
뭐를 주장할 수 없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할 것. 2번 지문이요. 병 또는 정, 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을 해서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됐을 때 을의 임차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게 맞죠? 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온가요? 해서 답은 2번. 말소 기준 권리는 무조건 뭐가 되기 때문에 병의 저당권이 되기 때문에 누가 경매 신청을 하든 무조건 을의 임차권은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은 X주택의 경매 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병과 정보다 우선해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틀렸죠? 1순위는 병이 배당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정 이런 순서로 배당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4번 X주택의 경매로 매각됐을 때 을의 우선 변제권 행사로 보증금 반환받기 위해서는 이 X주택을 먼저 법원에게 인도를 해야 된다. 법원이 주택 받아서 뭐 하겠어요? 해서 낙찰 받은 사람한테 인도를 해야 됩니다. 되게 어려운 지문이에요. 이 사람의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이 목적물을 낙찰받은 사람한테 인도를 해야지, 그래야지 법원에서 어떻다? 배당금을 주게 된다. 법원이 인도하는 게 아니다. 되게 까다로워요. 그 다음에 5번 X주택에 대해서 을이 집행권을 얻어서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 할지라도 우선 면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이것도 틀렸어요. 원래 임차인은 등기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당연히 법원에서는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굳이 배당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인데 이걸 하나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답이 되는 주제를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이 명제를 경매에 관련한 내용을 하나하나 소화해서 푸는 게 아니라 2번이라는 게 발견되면 더 이상 읽어볼 이유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힘든 게 이런 게 뒤에 지문이 있을 때가 되게 힘들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자 일단 기본 전제는 뭘 물어보고자 하는 거냐면 원래 취지가 저당권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이전 확정일자가 같으면 저당권자가 선순위 권리자가 된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해서 경매액이 묶어놨죠. 그래서 경매에 있어서 자 지금 뭐가 있으면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자 임차권은 당연히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요 정도의 얘기. 2개 정도 주제를 가지고 문제 구성을 했어요. 절대로 이 문제 지문을 다 소화한다라는 생각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래서 자 실질적으로는 거의 풀기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문제 딱 보는 순간 순서만 딱 매기게 되면 대략 어쩌면 답을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